2025년 지금 전 세계 경제학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제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는 순간 전 세계 언론과 정부가 경악했습니다. 70년 전 GDP 67달러로 가나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며 선진국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과 뒤에는 CNN, 워싱턴 지국조차 막으려 했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계 베테랑 편집장은 한국 찬양방송은 시청률 낭비라며 취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고, 한국은 여전히 모방국가라고 폄하했죠. 그런데 35세 중견 기자 데이비드 클레어가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에미상까지 수상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의 진짜 이야기. 서구 언론의 편견을 깨뜨리고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 경제 기적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워싱턴 지국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클레어입니다. 35의 나이에 이제 막 중견 기자. 반열에 오른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지구 반대편의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것은 2021년 봄 본사 경제부에서 아시아 경제 성장에 관한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인도의 부상에 대한 기사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중진국 함정이라는 경제학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소득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 개념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이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가나나,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그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즉시 상사에게 한국 경제 기적에 대한 특집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 편집장인 로버트 하인즈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20여 년간 경제 저널리즘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명한 그는 제 기획안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죠. 한국 경제 기적이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중국의 패권 도전이나 인도의 부상 같은 현재 진행형 이슈들이에요. 개발도상국 성공담 따위로 시청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인즈는 계속해서 제 아이디어를 폄하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이나 독일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미국에서 나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중국의 부채 위기나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토요타와 혼다에 맞설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라는 것을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하인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말이죠. 한국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특허 출원 건수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마지막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즈의 답변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이미 정해진 편성표를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클레어,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그런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저널리즘은 현실이라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하는 거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죠. 아내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해야 할 때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인즈는 마지못해 서울 특파원 자리를 허락해 주었지만 분명히 못 박았어요. 한국 찬양 방송 같은 건 만들 생각 말라고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아시아 경제 전반을 다루라는 것이 그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계획을 말이죠. 서울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발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당시에 저는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여정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선입견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는 통역사가 필요했어요. CNN 서울 지국에서 추천해준 사람이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연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인재였죠.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깊이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에 감탄했습니다. 지민과 함께 한 첫 번째 인터뷰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학자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다고 해요. 당시 가나가 200달러, 필리핀이 250달러였으니까 정말 최빈국 중에 최빈국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1960년 농지개혁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농지개혁은 단순히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기본 구조를 바꾼 혁명적 변화였다고 했어요.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던 봉건적 구조를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생산 의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이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동 집약적 제조업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민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런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작은 공장을 차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였지만 점차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면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민의 아버지 역시 흥미로운 인물이었어요.
1970년대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대기업 납품업체로 성장시킨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야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분의 공장을 견학하면서 저는 한국 산업화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하인즈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매일같이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시청률 나오지도 않을 옛날 이야기에 예산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는 제가 보낸 기사 초안들을 읽고 나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너무 한국에 우호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어요. 클레어, 자네는 지금 기자인가 홍보맨인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네. 한국도 다른 개발도상국들처럼 문제가 많은 나라야. 부패, 불평등, 환경 파괴 등등 말이야. 그런 것들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 하인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어두운 면들도 살펴보았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노동자들의 희생, 그리고 정경유착 같은 문제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면서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놀라운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 정신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민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의 첨단 빌딩들, 홍대의 활기찬 젊은이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사동의 풍경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커피숍에서도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이런 학습 문화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숨은 동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즈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다뤄야 한다면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도약, 즉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의 전환은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도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전환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시련과 극복의 스토리가 진짜 핵심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두 번째 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민과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증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앞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던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시민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의 눈에서 아직도 생생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시 7살이었던 한 여성은 어머니가 결혼 반지를 가져가시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위기가 어떻게 혁신의 기회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재들이 시장으로 나왔어요. 이들이 바로 한국의 벤처붐을 이끈 주역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민의 삼촌인 김재호 씨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던 그는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당시 43살이었던 그는 퇴직금을 받아서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실패를 겪으면 포기하기 마련인데 김재호 씨는 달랐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바일 게임 회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지금은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김재호 씨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가 변했습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문화가 생겨난 거죠. 이런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벤처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8년 2,000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이 2000년에는 10,000개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2만 개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한국 경제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날아오는 하인즈의 이메일은 갈수록 신랄해졌어요. 그는 제가 보낸 외환위기 관련 기사 초안을 보고 나서 격분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토리? 그건 너무 뻔한 클리셰 아닌가? 시청자들이 그런 진부한 이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나? 하인즈는 더 나아가서 제 취재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너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냉정한 분석을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는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제가 개인들의 스토리에 너무 집중한다는 점이었어요. 김재호 씨 같은 개인의 성공담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바로 그런 개인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저는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만났어요.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생생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단순히 IMF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금융 시스템 개혁 과정이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들을 정리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더욱 튼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외환위기를 겪은 기업인들과의 인터뷰도 흥미로웠습니다. 현대그룹의 한 임원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었고 비효율적인 관행들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LG그룹의 한 연구원은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어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해요.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안정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올라설 수 없었을 거예요. 지민과 함께 청계천을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
그녀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외환위기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역설적이지만 위기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경제적 수치의 향상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력,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이라고 생각했어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전략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저는 지민과 함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의 첨단 연구소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삼성전자 연구개발 담당 임원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던 1980년대 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회사가 반도체를 만든다고 비웃었다고 해요.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죠. 반도체 사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삼성전자는 이 사업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무려 20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되었죠. LG전자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가전제품 분야에서 시작한 LG는 1990년대 들어서 디스플레이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주류였는데 LG는 미래를 내다보고 액정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올레드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 시작된 투자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대자동차의 이야기였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품질 문제로 해외에서 조롱받는 브랜드였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싸구려 차의 대명사였죠. 하지만 현대차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맞섰어요.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만난 연구원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현대차는 품질 혁신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요. 10년 보증, 10만 마일 보증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디자인과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10년대 들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품질 순위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JD 파워 조사에서 도요타나 혼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선 거예요. 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날아오는 하인즈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는 제가 보낸 기사들을 보고 나서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지금도 생생해요. 클레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한국 기업들의 홍보 담당자로 일하는 건가?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 성공담만 늘어놓으면 그게 객관적인 보도인가? 한국의 재벌 문제,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왜 다루지 않는 건가? 하인즈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 경제의 어두운 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고 노동조합 관계자들과도 만났어요. 하지만 그런 취재를 하면서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문제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강화, 중소기업 보호 정책, 노동자 권익 향상 등의 노력들 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는 미국의 3.4%, 일본의 3.3%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투자 규모만이 아니라 투자의 방향성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카이스트와 포스텍 같은 과학기술 대학들을 방문했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그곳의 연구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과들을 보고하면 할수록 하인즈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그는 마침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클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네.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니야. 한국 정부나 기업들의 홍보물과 다를 바가 없어.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 찬양 방송을 만들 생각이라면 특파원 자격을 박탈하겠네.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해서 하인즈의 요구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가 믿는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고민을 했어요. 만약 특파원 자격을 잃게 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김재호 씨, 20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연구개발에 투자한 삼성의 임직원들, 품질 혁신을 위해 노력한 현대차 연구원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짜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 끊임없는 혁신 의지,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어떤 나라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인즈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설령 특파원 자격을 잃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인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분명히 세상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인즈의 최후 통첩을 받고 나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한 의지로 한국 경제 기적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매진했어요. 지민과 함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언제, 어떻게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어요. 유엔 무역개발회의 관계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최초의 국가라고 해요. 보통은 선진국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스스로 포기한 거죠. 이는 한국이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로 보도하기 위해 저는 제네바로 날아갔어요. 물론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채로 말이죠. 하인즈는 제가 무단으로 제네바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즉시 워싱턴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태였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회의장에서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특혜를 포기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었어요. 생중계를 마치고 나서 저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민과 함께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과 인터뷰 영상들을 편집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불가능한 도약 한국의 기적으로 정했어요. 전체적인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한국의 첫 번째 도약, 두 번째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국가로 거듭난 두 번째 도약, 그리고 마지막은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된 세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워싱턴으로부터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하인즈는 제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현지 직원들에게 저를 도와주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지민을 비롯한 한국 스태프들은 끝까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편집 작업이었어요. 사흘밤을 새워가면서 영상을 다듬었습니다. 각각의 인터뷰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통계 자료들과 역사적 영상들을 적절히 배치해야 했거든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분석 부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어요.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유엔 무역개발회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성공을 압축 성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보통 선진국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정신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동성,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하려는 의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는 투자 정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 성공의 진짜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거의 완료되어 갈 무렵, 워싱턴에서 최종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하인즈는 제가 무단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경우 즉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CNN의 공식 입장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어요. 설령 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다큐멘터리는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었거든요. 드디어 방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지민과 함께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방송 1시간 전 하인즈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방송 중단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죠. 오후 8시 CNN 인터내셔널을 통해 불가능한 도약 한국의 기적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떨렸어요. 과연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이 방송이 제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을 추구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널리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인터넷 반응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몇 개의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차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 방송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위터에 관련 해시태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에는 다큐멘터리 장면들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이 유엔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는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소식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개발경제학과 교수인 데니 로드릭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제 다큐멘터리가 개발경제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한국의 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제 다큐멘터리가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이튿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지민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국 BBC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한다는 소식, 독일 도이체 벨레에서도 비슷한 기획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CNN 본사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시청률 집계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CNN 인터내셔널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중 하나가 되었어요.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인 순간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하인즈가 상사들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는 여전히 제 다큐멘터리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집은 시청률 낭비였고 클레어의 접근 방식은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죠. 바로 그 순간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최우수 다큐멘터리 부문의 말이죠.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고 해요. 하인즈는 할 말을 잃었고 상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연이어 들어왔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인용한 기사를 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한국 경제 기적에 대한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심지어 이코노미스트도 커버 스토리로 한국의 성공 모델을 다뤘어요. 하인즈의 망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NN 사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인즈는 왜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막으려고 했는지 해명해야 했어요. 그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경쟁사들의 반응이었어요. BBC와 MBC가 앞다투어 한국 관련 특집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는 CNN이 아시아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하인즈의 판단 미스가 큰 기회 손실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죠.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자신들의 나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했어요. 아프리카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방송을 넘어서 실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MIT 등 유명 대학들에서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세미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사례를 통해 개발 경제학 이론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험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어요. 특히 교육 투자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는 한국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도 한국학과 신설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 하인즈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어요. 그는 회사 내에서 시대를 읽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편집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웠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CNN 본사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회사 임원들은 제 다큐멘터리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수준 높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하인즈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인즈는 그날 오후 사표를 제출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쌓아온 그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인즈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그가 저를 괴롭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을 읽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인즈가 사라진 후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CNN 본사에서는 저를 아시아 담당 수석 특파원으로 승진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의 성공이 회사에게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준 셈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제 다큐멘터리가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인 변화였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한국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는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남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마지막 사례라는 점이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 성장하던 시절에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서비스업과 지식 기반 산업의 비중이 훨씬 커졌습니다. 둘째, 환경 제약이 심화되었어요. 과거처럼 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장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셋째,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선진국들의 기술력이 워낙 앞서 나가고 있어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넷째, 국제 무역 환경도 변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체제 하에서는 과거 한국이 활용했던 보호무역 정책을 쓰기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성공 경험은 더욱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공 사례로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하고 전수하는 것이 한국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후속 기사들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학자들과 함께한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험 중에서 다른 나라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적용 가능한 교훈들로는 교육 투자의 중요성, 연구 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력을 꼽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 파괴나 노동자 희생 같은 부작용들은 피해야 할 사례로 제시되었어요. 지민의 가족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지민까지 3대가 모여서 제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했어요.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멀리 왔구나. 전쟁이 끝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어요. 지민의 아버지도 감회가 깊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씀이 정확히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말이죠. 지민도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 성공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은 경제력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세계의 희망이 되다였어요. 기사에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어떻게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경제정책이나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력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연대 정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 성공의 진짜 비밀이었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한국이 쌓아올린 사다리를 통해 더 많은 나라들이 발전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한국의 성공이 완성되는 것이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남산타워의 불빛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저는 한국을 떠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의 성장 스토리도 발굴해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시작한 이 작업이 아시아 전체의 역동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하나의 취재 주제로 생각했던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이죠. 공항에서 지민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씨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셨거든요.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였어요. 한국 전쟁의 폐허,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시련들.
한국은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혁신 의지였어요. 단순히 기존 것을 모방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세. 그것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현대차가 품질 혁신에, LG가 디스플레이 기술에 매진한 것들이 모두 그런 혁신 의지의 결과였어요.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투자 정신이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자세, 특히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한국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어려울 때 함께 극복하려는 연대 정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저력이었어요.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베트남에 도착해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과의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전쟁의 상처를 딛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도이머이 정책 이후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중간소득 국가로 도약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한국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교육 투자와 제조업 육성,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서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도 베트남 정부 내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젊은 공무원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의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도에서의 경험이었어요. 뉴델리에서 만난 한 인도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끼게 해요.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적이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불가능한 도약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저는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를 발표하는 장면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돕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또 있을까요? 한편 워싱턴에서는 하인즈의 후임으로 새로운 편집장이 부임했어요. 그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고 제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욱 자유롭게 아시아 각국의 성장 스토리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결국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덧붙였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올바른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CNN 아시아 총괄 특파원으로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 끊임없는 혁신 의지, 미래를 위한 투자 정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연대의식. 이런 가치들은 어떤 나라든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기적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국이 쌓아올린 사다리를 통해 더 많은 나라들이 발전의 꿈을 실현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한국의 진짜 기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과정의 일부가 되어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